안녕하세요. 호랑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형님 3부 15화 완달과 여진 그리고 흥룡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드디어 완달이 일형을 제압하면서 일형의 반란을 제압했습니다. 이게 반란이라고 해야 될지 정당한 반발이라고 해야 될지 판단이 쉽지는 않은데요. 여튼 불암의 현신이라고 불리는 데다가 천재마저 정면 대결을 기피하는 완달을 고작 삼실로 묶으려 했던 일형은 결국 참교육을 당했고 곧 대흥과 함화처럼 흰산의 묘역으로 끌려갈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오허의 회상을 통해서 완달과 흥룡 대결 장면이 일부 등장했죠. 호형 세계관을 보면 고대로 갈수록 괴수들이 많아지는데 완달과 흥룡 정도면 시공간을 통틀어서도 거의 탑급 강자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짧았지만 웅장한 대결이었죠. 둘의 대결에서 등장한 대사, 설정 등도 리뷰할 내용이 꽤 있는데요. 그럼 오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완달성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완달이 흰산의 힘은 1도 쓰지 않고도 자력으로 삼실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해산같이 짓누르는 청사의 무게를 버티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일형에게 전진하는 모습이 공포 그 자체였죠. 일형은 이 광경을 보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가 오감이 이상해졌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패닉에 빠집니다. 완달은 그래도 일형에게는 미안함이 아직 남았는지 마지막으로 일형을 좋게 말로 타이릅니다. 순순히 흰산의 무덤으로 가라 일형이라고 명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을 덧붙이는데요. 이제 우리 일족, 아니 흰산의 힘을 이어온 그 모든 세력들의 사명은 끝이 났다 라고 말합니다. 흰산 일족 이전에도 흰산의 힘을 계승하던 종족이 있었다는 얘긴가 싶은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3부 프롤로그 대사를 다시 보고 알았습니다. 3부 프롤로그를 보면 백호 불암이 새로운 흰산의 주인으로 등극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백호 이전부터 흰산의 힘을 계승하던 더욱더 태초의 존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과의 대결에서 불암이 승리했기에 흰산의 주인으로 새롭게 등극한 것이고요. 도울, 군기, 혼돈 등 사흉수는 아닌 것 같고 더더욱 고대의 존재일 걸로 보입니다. 떡밥이 크게 나온 걸 보니까 언젠가 호형에서 등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형은 여기서 재무덤을 또 파죠. 완달이 자기를 밟아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좋게 얘기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흰산의 주인이다 를 외치며 완달에게 기습적으로 기탄을 날립니다. 불가사의한 완달의 힘 때문에 패닉이 와서 상황 판단도 안되고 완전히 맛이 갔는데요. 복원한 청사에 이상이 있는 거겠지라며 애써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일형은 이제 완달을 완전히 처단해야겠다며 적당히 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자기 딴에는 완달이 아직 환원하지 않은 소량의 흰산의 힘까지 다 확보하겠다고 상황 봐가며 한 듯한데요. 일족을 죽여서 축적한 힘을 한 번에 다 써서 완달을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일형이 마음먹고 기를 모으자 성이 흔들리면서 주변이 초토화되었고 일형은 다가오는 완달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리죠. 그러나 일형 수준에서 아무리 애를 써봤자 완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완달은 일형의 기탄을 온몸으로 버티면서 쿵쿵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데요. 당황한 일형을 발로 밟아서 땅에 꽂아버립니다. 이 장면에서 거의 일형 상반신만한 발바닥이 퍽 하고 치고 들어오는데 온몸으로 발광하는 일형을 발바닥 하나로 처리하는 완달의 막강함이 강조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일형은 도망쳤어야 했어 라며 뒤늦게 후회하죠. 다음 화에서는 완달에게 제압된 일형이 흰산에서 퇴출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흥과 함화 곁에 묻힐 것 같은데 일형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와서 완달을 속이고 끝까지 살아남았을까가 궁금해지네요. 이번 화의 실질적인 스토리 진행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완달과 흥룡의 대결 장면과 또 다른 포인트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1. 여진과 흥룡에 대해 3부의 주요 모티브가 된 설화가 바로 만주족의 여진 정수라고 3부 프롤로그 리뷰 때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이 설화에 따르면 완달의 부인으로 여진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완달과 여진은 비바람과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흥룡과 흥룡강 유역에서 대결하게 됩니다. 흥룡이 훔쳐간 정수 보주를 되찾아서 날씨를 정상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여진이 갖고 있던 삼실로 흥룡의 몸을 묶고 완달이 칠성 도끼를 사용해서 결국은 흥룡을 제압하는 내용으로 설화는 진행됩니다. 호형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전개됐습니다. 흥룡은 신들도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의 영물이었음이 작품에서 언급된 바 있는데요. 흥룡의 입을 보면 노란색 구슬 보주가 보입니다. 그리고 설화처럼 삼실을 사용하는 여진이 등장했죠. 3부 프롤로그에서 독수리를 타고 삼실을 휘날리던 인물은 역시나 여진이었습니다. 완달과 흥룡이 싸우게 된 이유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설화에서처럼 보주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싸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있었을 듯합니다. 그리고 완달이 흥룡강을 찾아가서 싸운 건지 흥룡이 흰산의 영역을 침범한 것인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둘이 싸웠던 장소가 여차하면 완달이 흰산의 힘을 쓸 수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흰산의 지기가 미치는 지역 어딘가, 즉 흰산 가까이에서 싸웠다는 것만 알 수 있겠습니다. 여튼 완달은 흥룡을 맞아서 물러서지 않고 맞다이를 깐 것 같은데요.
무두리 술법을 쓰면서 현란한 주술로 공격하는 흥룡에게 점점 밀리던 형세였습니다. 일부에서 산군이 쓸 때는 그저 흔한 순간이동술 정도로 생각했는데 저 거대한 흥룡이 순간이동 술법을 쓰니까 완달이 밀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네요. 하긴 산군이야 마땅한 원거리 공격 술법이 없으니까 무두리의 술법을 써도 회피 기술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하는데 저렇게 흥룡처럼 요리조리 정광석화처럼 움직이면서 불과 사풍주로 원거리에서 상대를 조지면 사기적인 기술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완달은 흥룡의 비늘을 손으로 잡고 나서야 겨우 무두리의 술법을 멈출 수 있었는데 오른쪽 눈에 날카롭게 베인 상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흥룡에게 접근하려고 수도 없이 시도하다가 사풍주에 맞아서 생긴 상처인 듯합니다. 흥룡을 잡은 완달은 여진에게 어서 빨리 삼시를 던지라고 재촉하죠. 하지만 흥룡은 보주로 보호막을 두르고 있었고 여진이 던진 삼실도 사풍주의 바람으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때 완달이 칠성어를 써서 흥룡의 보호막에 구멍을 내는데요. 이 구멍을 통해서 삼실이 흥룡에게 접근하는 데 성공합니다. 완달은 삼실을 확실하게 묶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흥룡의 몸을 전부 청사와 홍사로 칭칭 감아버렸죠. 흥룡이 저 와중에서도 황사를 태워버려서 술법의 힘까지 막을 수는 없었지만 완달과 흥룡 둘 다 육체는 태산과 같은 청사의 힘으로 구속당하고 홍사 때문에 자연의 힘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산과 땅을 뚫고 깊은 지하로 낙하하면서 계속 육탄전을 벌였고 완달이 그 싸움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홍사로 몸을 감은 상태였으니 완달은 흰산의 힘을 쓸 수 없었고 불과 사풍주로 쉬지 않고 술법을 날리는 흥룡에 맞서서 맨몸으로 싸운 것 같죠. 흥룡과의 한바탕 흙탕물 개싸움에서 승리한 셈인데요. 이거는 둘이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냈다기보다는 물러설 수 없는 전쟁에서 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한 것에 가깝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로 완달과 흥룡의 우위를 따지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둘이 싸우던 장소를 보면 흡사 붉은산과 비슷하게 돌이 무성한 산인데요. 혹시나 둘의 싸움 때문에 붉은산에 크고 길다랗고 깊은 굴이 생긴 게 아닐까 상상해봤습니다. 추위가 구망의 훈련을 받을 때 타고 올라오던 굴은 지름이 엄청 크고 깊이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었죠. 뭔가 커다란 존재가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땅을 파버린 듯한 모양의 지형이었습니다. 하필 저 구멍의 끝이 또 귀신굴이라는 것도 수상하네요. 만약 완달과 흥룡이 처박힌 곳이 붉은산이 맞다면 지하 깊숙이 처박히면서 떨어진 흥룡의 비늘이 여기저기 박히면서 거대 말뚝으로 자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효가 말하기를 깊이 땅속에 박힌 말뚝을 캐는 중이라고 했는데요. 저 말뚝은 하늘을 보고 온전히 자라는 것들도 많지만 여기저기 삐죽삐죽 뻗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 말뚝이 흥룡의 비늘이 자란 것이 맞다면 흥룡의 독한 기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테니 흰산의 주인을 치는 데는 아주 적합한 무기였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상해본다면 붉은산의 수많은 비밀 지하시설을 누가 만들었을까에 대해서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완달에게 패한 흥룡의 사체를 수습하기 위해 어떤 거대 세력이 개입해서 붉은산의 지하시설을 만들었을 수도 있죠. 흥룡에게 희생당한 수많은 원혼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와서 귀신굴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문득 붉은산과 귀신굴의 지배자 구망의 정체도 수상해지는데 구망은 흥룡 일족의 후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단 이 가설은 작품 속에서 붉은산의 위치가 과연 어디로 되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완달과 흥룡이 싸운 곳은 분명히 흰산의 지기가 미치는 지역인데 지도에서 붉은산으로 독자분들이 추정하는 곳을 찾아보면 거의 시라무랭강만큼이나 멀거든요. 하지만 독자들의 분석과는 다르게 애초에 붉은산의 위치가 흰산과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세계관과 어긋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붉은산과 흥룡이 관련있을 가능성이 절반이고 아닐 가능성도 절반인 것 같아요. 여튼 그렇게 완달과 흥룡의 대결은 완달의 승리로 끝이 났고 여진도 그날 무사히 살아남았을 텐데 지금은 어디 갔는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진정수 설화와 같다면 둘은 부부관계일 텐데요. 대흥과 일영, 함화를 낳다가 변고를 당한 건지 아니면 뭔가 사건이 있어서 죽었거나 소멸했는지 그 행방이 궁금하네요. 한편 라오허는 흥룡이 사용하던 사풍주의 기운에 휘말리는 바람에 신통한 기운을 쓰게 되었고 그것이 향후 영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어서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영물이 된 라오허와 변종추이에 대해 이번 화 댓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라오허는 사풍주 때문에 영물된 건데 추이는 재생벌레 먹어서 영물 못된 거면 추이 쩌는 거였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도 붙여보고 싶고 잘못된 내용도 조금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추이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조그만 이무기였던 라오허는 먼 옛날 완달과 흥룡의 대결 장소에 우연히 있다가 사풍주 공격에 휘말리고 그 기운이 붙게 됐죠. 이것이 훗날 영물로 발돋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사풍주 기운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라오허가 요하강을 지배하는 영물이 된 데에는 본인의 오랜 세월 동안의 수련과 노력이 가장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형에서 영물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을 보면 특별한 기준은 없죠. 그저 종을 뛰어넘어서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보이는 존재를 영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오허는 사풍주의 도움으로 이무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갖춘 뒤에 기존 강의 지배자들과 대결을 통해서 영역을 확대했을 것이고, 결국에는 요하강 본류의 인정을 받아서 그 힘을 받고 강의 주인이 됐을 듯 합니다. 자연물의 힘을 받는다는 설정은 흰산 일족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버일러급 이상의 강자들은 각자 나름 힘의 근본이 되는 자연물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시나무렌도 홍사로 묶어버리면 꼼짝 못하고 제압당하죠. 여튼 라오허는 그렇게 요하강 본류의 힘까지 받고 나서야 비로소 영물의 반열에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추이를 바라본다면 확실히 영물이 될 수 있는 그릇이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라오허와 비교하면 추이는 나이가 많지 않고 거의 갓난애기 수준이에요. 영물이 되려면 세월의 힘이라는 것도 일정 정도 필요할 텐데요. 만약에 추이가 짐승 상태 그대로 지내면서 오랜 세월 수련을 하고 특정 자연물의 선택을 받아서 힘까지 부여받는다면 버일러급의 영물이 됐을 가능성도 충분했을 걸로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구망도 추이를 보고 영물이 될 수 있는 놈이라고 평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추이는 안타깝게도 영물이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흰마귀에게 목이 떨어지고 붉은 산으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염주찬 인간형으로 변종 개조를 받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 재생벌레 때문이 아니에요. 추이가 영물이 되지 못하는 것과 재생벌레는 무관합니다. 추이는 오랜 세월 영물로 변해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염주와 약을 써서 짐승을 억지로 인간형으로 개조한 변종이 되었기 때문에 영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주찬 수인은 영원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가? 사실 일부에서 특이한 예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 바로 항마병이자 추이의 부하였던 풍인데요. 풍은 과거 붉은 산에서 항마병 생활을 할 때는 분명히 염주를 차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항마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염주를 벗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형 모습을 자연스럽게 유지하게 되었죠. 원래 염주는 강한 술법이 걸려 있어서 스스로는 절대 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주를 풀다가 급격한 신체 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고요. 풍은 이러한 한계들을 이겨내고 염주를 벗은 듯한데 무슨 비결인지는 모르겠지만 염주 없이도 인간의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어쩌면 추이도 풍과 같은 과정으로 변종의 한계를 이겨내고자 한다면 다시 영물이 될 수 있는 자연체로 돌아갈 가능성도 아주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